통일과 경제체제,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체제는 뭐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스크린이 떴네요. 그죠? 예. 저는 아까 우리 그 김영환 대표께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고 또 프리덤 팩토리라고 하는 시민 730명이 출자해 주신 그런 싱크탱크의 대표이고 또 저는 김박사와 시인들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랩그룹의 래퍼 김박사이기도 합니다. 예, 이 사진 여기 제가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예, 이 사람이 접니다. 그죠? 약간 좀 사기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자, 저는 제 양력은 이래요. 연대를 나왔고 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고 숭실대에서 법학 박사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경제학과 법학을 다 했기 때문에 연대에서 법경제학을 가르칩니다. 네, 법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네. 그리고 책들도 좀 써냈고 지금은 연대 교수고 조 템플턴 자유상이라고 하는 것도 받았고 그래서 공연도 하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안 믿어지죠? 랩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하하하 안 믿어지네. 자 그러면 김 박사의 자작곡 프리덤 래퍼 시작해볼까요? 네. 예 좋습니다. 기대되던 난 프리덤 래퍼 대한민국의 최고령 래퍼 나 수위가 떠 발음도 나빠 하지만 뻔뻔하게 들리며 산다. 나와 같이 꿈을 꾸고 싶다면 너의 같이 높여보고 싶다면 끝까지 고정관념증 버리고 끝까지 나를 바라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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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봐. 괜찮았어요? 네. 참 험하게 살죠? 예. 이게 처음에 특강을 시작할 때는 늘 어색해요. 여러분도 저를 처음 봤고 저도 여러분들을 처음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늘 어색하죠. 그래서 이 얼음장 같은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하고 이국리 저국리 별짓을 다 해보다가 급기야는 이 지경까지 제가 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매력적이어야 되잖아요. 매력적이려면 여러분들 스스로 좀 망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면 상대방이 망가지면 그 상대방은 내가 망가지면 나의 상대방은 내가 상당히 친근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다가가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말을 할 때는 되게 처음 만나면 벽을 딱 닫아놓거든. 이 친구가 뭐 하는 친구냐? 이게 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나보다 뭐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서로 이게 재는데 그때 그것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스스로 망가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해봅니다만. 자, 그래요. 통일이 가까워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으로 왔어요. 북한에는 안 갔는데 남한에는 온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남한은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왜? 중국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중국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6.25 전쟁입니다. 6.25 참전이에요. 왜? 그 이전에 100년 동안 아편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선 뭐 수없이 홍콩도 뺏겼죠. 뭐 수없이 이 유럽 나라들한테 계속 침탈을 당한 거예요.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해 있는 거예요. 원래 중국은 중화 아닙니까? 세계의 중심이야. 세계 최강이야 자기들은. 세상에는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은 세상인 중화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나라 말기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완전히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인이 중국 진출해가지고서는 거기 공원 같은데 뭐라고 써붙여놨냐면 개와 중국인 출입금지 이런 정도까지 써붙여놓은 거예요. 중국인을 개처럼 취급을 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자존심이 상한 거죠. 네. 그런데 모택동이 중국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유럽의 열강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첫 번째 이긴 전쟁이 6.25다. 왜? 왜 중국은 그렇게 생각하냐? 자, 6.25 때 왔다 갔다 하다가 남한 군대가, 대한민국 군대가 부산까지 밀려 내려가잖아요. 그렇다가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서는 퇴치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압록강까지 가잖아요. 거의 끝난 전쟁이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미국이 이긴 전쟁이었어. 사실은 미국이 이긴 전쟁이에요. 네. 미국과 유엔이 이긴 전쟁이죠. 그런데 누가 들어왔죠? 그 전쟁에? 중공군이 들어온 거예요. 중국이 들어온 거야.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쫙 밀고 내려왔죠, 다시. 그래서 휴전선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이긴 전쟁입니다. 최강의 미국과 유엔군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전쟁을 치러서 자기들이 이긴 거야. 아, 대단한 전쟁인 거죠. 대단한 전쟁입니다. 6.25는 중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나라가 어느 나라죠? 북한이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중국이 만든 나라예요. 자,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좀 인정도 받는 나라였으면 좋겠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남조선처럼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저 없어졌어야 되는 이 남조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승승장구를 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엉망진창인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남조선이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죠. 그게 중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당연하지. 기본적인 역사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그 대륙에 다 빨간색이었는데 끝에, 반도 끝에 조그맣게 하나가 파란색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점 같은 게. 이거 빨리 이거 쓸어버려야 되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서는 남쪽은 잘 살고 북쪽은 형편없고 뭐 이러고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북한을 좀 잘 살게 만들고 싶고 어떻게든 죽는 걸 막고 싶은데, 그래서 늘 북한을 지지하는 그런 정책들, 그런 외교들을 펴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진핑이, 그 중국의 대통령이, 주석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 아니에요. 그 중국 대통령이 북한에는 안 가고 남한에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어마어마한 변화다. 유일하게 북한을 지지하는 나라가 중국이었잖아요. 그것마저도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엄청 두려운 거지. 야, 이거 봐라. 중국이 등을 돌리네? 그러면 누가 날 지지해주지? 이제 뭐 정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노동신문에다가 그랬어요. 대국주의자들이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우리는 굴하지 않을 것이다. 대국주의라고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대국이 어디예요? 중국입니다. 제국주의 하면 미국이고요. 북한에서는. 제국주의 하면 미국이고 대국주의 하면 중국이에요. 그걸 나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국주의라는 말을 안 써요. 물론 북한 사람들은, 북한의 인민들은 떼국놈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중국 사람들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북한 물건이 지금 중국 물건이 북한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국 상인들이 막 사기, 그 가짜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막 이제 속여먹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옛날부터도 중국 사람들을 싫어했는데 지금은 더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보고 떼국놈들 이제 그러는데, 공식적으로 대국이라는 말을, 대국주의라는 말을 쓰는 거는, 이거는 북한으로서는 역사상 한 2번, 3번 정도밖에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등을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그러면 나도 딴짓 할 수 있어? 라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 미사일도 발사했죠. 6월 29일 시진핑 방한하기에 앞서서 미사일까지 발사를 한 거예요. 나 화났어? 이거지 이제 시진핑한테 나 화났어?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이제 이러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역사의 대세는 결정됐다. 북한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버티냐고.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죠.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예요. 지금 핵이 있기 때문에 그 핵을 예를 들어서 부산 상공에다가 하나 터뜨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100만쯤 죽어요. 부산 상공에다 뻥 터뜨려 버리면 서울은 안 할 거예요. 왜? 서울은 자기들이 가져야 되거든. 부산쯤에다 하나 뻥 터뜨려 놓고 나면 그러면 한국은 아수라장이 되겠죠. 뭐 진짜 한 100만쯤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북한으로 침공해가지고 북한을 점령할까요? 안 할걸요? 못 할걸요? 감히 여러분 같으면 전쟁하자 그러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뜻이? 북한에 핵폭탄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한 100만쯤 죽었어. 자, 그러면 자, 기왕 내친 김에 그냥 확 올라가서 싹 쓸어버립시다 라고 할 겁니까? 아니면 휴전합시다 라고 할 겁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10중 칼들은 휴전하자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북한에 의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핵이 터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정은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기도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거거든. 네, 알 거거든.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짓을 했을 때 중국이 또 가만히 있을까? 이 동네가 완전히 화약고가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중국이 가려고 하는 길에도 굉장히 방해가 되는 거예요. 중국은 전쟁을 원치 않거든. 빨리 경제 발전을 해가지고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면 경제 발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핵이 무지하게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서 아무리 북한이 이런다고 하더라도 통일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든 군사분계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휴전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러면 통일된 그 나라, 통일된 대한민국일까요? 통일 후에 대한민국이 될까? 뭐가 될까요? 그건 모르죠. 이름이 뭐가 될지. 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뭐 조선 민주주의 무슨 공화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통일이 됐습니다.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체제가 뭐가 돼야 되느냐? 특히 경제체제. 물론 정치체제는 민주주의 반대말이 뭐죠? 독재예요. 그죠? 민주주의 반대말은 독재체제입니다. 민주주의와 독재 중에 어디를 선택할 거냐? 모든 사람들이 다 민주주의를 선택할 거예요. 그거는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어. 자, 근데 그 다음 경제체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체제에 있어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와 또는 뭐 그 중간 체제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자, 이 체제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통일 이후에 이 나라의 체제가. 자,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10분 정도 되나 보다. 예, 고맙습니다. 사회주의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도 없네? 뭐 이상하다 이거. 여기는 지금 샘플 바이어스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 사회주의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 중간 체제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하나, 둘, 셋, 넷.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압도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사회주의, 약간의 사회주의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이것은요,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래 조선 사람들이 갖고 있던 태도와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 태도는 원래 우리의 태도는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1946년 8월 13일자 동아일보에 기사가 난 거예요. 무슨 기사냐? 미 군정청이 해방 이후에 미국이 들어왔잖아요. 미군이 들어와서 이게 이제 일본군들 무장 해제하고 여기 군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군사 정치를. 그 미 군정 당국이 이 땅의 체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서울역 앞에 지나가는 사람 9,700명인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 땅의 체제가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답이 이거예요. 답이 이거야. 70%는 사회주의야. 사회주의가 좋겠습니다. 자본주의가 좋겠다고 하는 사람은 14%, 공산주의가 좋습니다 하는 사람은 7%, 나머지 9%, 이게 다 합치면 91%거든요. 나머지 9%는 90 맞죠? 91%. 그러니까 나머지 9%는 모르겠습니다. 이랬어요. 사회주의가 대세였던 겁니다. 사회주의가 대세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생각이 이 당시하고는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왜 남쪽은, 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를 하지 않았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원했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그건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랬던 거예요. 이승만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군과 같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파워가 막강한 거죠. 원래부터 굉장한 인텔리였고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쉽게 대통령이 될 정도의 힘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미군이 점령을 한 거 아니에요, 여기를. 미군이 점령했다기보다 아무튼 일본군을 대체한 거죠. 일본을 대체해가지고 일본군 무장해제를 시키면서 이 땅을 일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미군이. 그러면서 이승만이 같이 들어온 거야. 그 이승만은 고집불통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리더였어요. 뭐라고 해서 상관없어. 자, 이 땅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돼야 된다. 이 땅은 미국과 같은 체제, 영국과 같은 체제가 돼야 된다고 굳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고 그걸 계속 밀고 나간 거예요. 사람들은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밀고 나갔어요. 거기다가 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던 거죠. 그게 6.25입니다. 전쟁이 터진 거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자리를 잡았잖아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식인들은 북한의 체제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식인들 중에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서울대 교수들 중에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들, 월북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북한에는 과학자들이 많았어요. 똑똑한 과학자들이 북한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기에 북한은 경제 발전하는데 이 남쪽 과학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식인들, 특히 지식인들은 다 사회주의 체제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남쪽을 아예 그냥 싹 밀어버리자.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스탈린 허락을 받고 그래서 6.25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휴전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남쪽에는 대한민국, 북쪽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대로 가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이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냐? 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남쪽 사람들에게 생각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야, 저것들이 원수네? 이렇게 된 거죠. 저것들이 날 죽이려고 내려오는 원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회주의잖아. 사회주의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저것들이 원수인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이 하는 모든 것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도 나쁜 거야.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그 반대로 간 거예요. 뭘로 간 거야? 그래, 우리는 자본주의를 해야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2006년
12월 27일 날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네, 이게 뭐냐면 이 가운데 이 사람이 원산 앞바다에 그 작은 나무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러 나간 거예요. 근데 도대체 군인이 왜 고기잡이를 하러 나갔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먹을 게 없어서 그랬는지 뭐 아무튼 고기잡이를 하러 자그마한 목선을 타고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난파가 돼서 남쪽으로 떠내려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한국 해군이 이제 구조를 해가지고 본인 뜻에 따라서 이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네. 예, 근데 키가 참 재밌죠? 예, 키가 참 상징적인데, 예. 이건 이제, 우리 대한민국 병사고, 미군 병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병사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만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를 했거든요.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남자 평균 키를 보도했는데, 20세에서 25세 남자, 2007년에 보도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 20세에서 25세, 여러분들 나이죠? 한국 남자 평균 키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80. 네? 180? 예, 173.5, 173.5였고요. 예, 일본 남자가 170.3, 중국 남자가 169.7 평균이. 한국 남자가 아시아에서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사람들이에요. 축하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람들은 바이킹족들이에요. 네,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180에서 184 평균입니다. 네. 여러분들보다 그러니까 한 7cm에서 10cm 정도 크죠? 네. 근데 어쨌든 아시아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크신 거예요. 네, 거기에 여자 키는 안 나왔지만 저는 뭐 확신합니다. 여성들도 한국 여성들이 여러분들이 아시아에서 제일 클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통계에 북한 남자의 키도 있었습니다. 북한 남자는 평균 키가 몇 cm 정도 될 것 같아요? 158. 158 맞아요. 네, 158. 대단하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이름이 뭐예요? 이름? 네? 김강사입니다. 김강사 씨. 예, 예, 축하합니다. 예, 158이에요. 여러분들하고 16cm 차이 나는 거야. 16cm. 여러분들하고 바이킹족들하고는 키 많이 차이 나야 한 10cm 차이 나요. 북한하고는 16cm가 차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키 정도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키야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 그거를? 아니요. 키도 후천적입니다. 남북을 보라야 돼요. 유전자는 똑같은 유전자잖아요. 근데 무려 16cm가 차이가 납니다. 왜?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컸어? 잘 먹어서. 먹을 게 많아서. 이제는 너무나 먹을 게 많아가지고 이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안 먹을까? 그게 고민이죠. 특히 여성들. 제일 고민이 굶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굶지 이거죠. 원래 인간은요. 원래 인간의 식욕은 보이는 대로 먹게 돼 있어요. 그 먹을 거 보면 늘 먹고 싶잖아. 그게 원래 인간의 식욕이에요. 왜? 세상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보일 때마다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보일 때마다 먹게 되면 인간 꼬라지가 안 되죠. 이제는. 네. 그 정도까지 우리가 풀려놓으신 거예요. 엄청나게 풀려놓으신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남쪽의 풍요, 북쪽의 이 팍팍한 삶, 이것을 이 키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도 이렇게 달라졌다 라는 겁니다. 158, 그러니까 173.5는 아시아에서 제일 크고요. 158은 아시아에서 제일 작아요. 그 통계에서. 정말 안타까운 얘기죠. 도대체 이 차이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 근본 원인이. 그게 바로 체제의 문제인 겁니다. 체제의 문제예요. 도대체 뭐가 다른데 체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
도대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다른데 이러는 거야? 그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사진이에요. 자, 이것은 1998년 6월 16일 날 평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정주영 회장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다? 네. 네. 하나는 김정일, 하나는 정주영 회장 그렇습니다. 정주영 회장 2002년에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1998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정주영 씨가 1998년에 소 501마리를 몰고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고 평양을 간 거예요. 이게 속대방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대가 그때 금강산 관광 사업이며 개성공단 사업이며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현대 대북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현대의 어려움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럼 왜? 밑빠진 벽에 물 붓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이 정주영 회장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아마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 당시에 좀 약간 좀 판단력이 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자 우리 같은 민족끼리 잘해봅시다 하고 손잡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참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이죠. 원래 사진에는 여기에 정몽헌 씨가 있었습니다. 정몽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찾아보면 정몽헌이 있는데 그냥 저는 요 부분만 딱 잘라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사진에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체제의 차이를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자, 퀴즈입니다. 정주영과 김정일은 자신의 체제에서 최고의 네모다. 네모를 여러분들은 맞추시면 되는 건데요. 퀴즈의 상품은 김 박사와 시인들의 제1집 앨범 개미보다 배짱이가 많아 라고 하는 타이틀곡을 갖고 있는 CD입니다. 참 별짓 다 하죠. 우리들의 일자리는 언제쯤 만들 살아먹고 달라고만 있을 리가 있나 라고 시작하는 자 그래요. 자기 체제에서 최고의 뭐다? 손 들고 맞춰주시죠. 부자. 최고의 부자다. 오 난센스 답 같은데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맞았어요. 와! 축하합니다. 이걸 어떻게 맞추셨죠? 어느 학교 누구? 고려대학교 김재헌 씨. 다시 한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야, 대단한 분. 대개 물어보면 최고의 리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또는 뭐 독재자다 뭐 이렇게 이런데 최고의 부자다. 왜냐하면 포브스가 매년 세계 최고 부자 리스트를 발표를 하거든요. 빌리어네어들의 리스트를 발표하죠. 빌리어네어 10억 불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10억 불이면 1조 원이에요. 1조 원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 도대체 여러분 1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알바를 해가지고 1년에 2천만 원 저축하기 정말 어렵죠? 자, 저축을 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안 먹고 안 쓰고 알바를 해가지고 2천만 원을 저축했어. 몇 년 저축하면 1조가 될까요?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반만 년을 저축해오면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러면 1조가 되려면 5만 년 해야 되는 거예요. 5만 년이면 네안데르탈인 때부터입니다. 그냥 해본 소리죠. 뭐 복리 계산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뭐 단순 계산하고 그렇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의 리스트. 올해 세계 최고 부자 2014년 세계 최고 부자 누구였습니까? 빌 게이츠요. 2등은 멕시코의 카를로스 슬림 엘루라고 하는 통신재벌. 워런 버핏은 몇 등일까요? 그 유명한 부자. 4등이에요. 4등. 빌 게이츠 1등이고 카를로스 슬림은 2등이고 워런 버핏은 3등이면 그럼 4등이면 3등은 누구지? 이건희?
이건희는 102등이에요. 거기 끼지도 못해. 3등은 여러분들이 가끔씩 가는 옷가게, 자라. 옷가게 있죠? 자라 회장인 올테가라고 하는 스페인 사람이에요. 자라 회장이 세계 3등 부자입니다. 네. 여러분 옷가게 그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유니클로 회장인 야나이 다다시라고 하는 사람도 일본 최고의 부자입니다. 옷 장사가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렇죠. 자, 그래요. 올해 대한민국 최고는 102등 이건희 회장이었어요. 네. 이건희 회장이 대한민국에서 뭐 어마어마한 부자지만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재산이 한 60분의 1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네. 자, 그렇죠. 1998년 그때도 그 리스트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매년 발표가 되니까요. 그때 세계 최고 부자, 이게 이제 포브스 빌리어니어 리스트고 1998년 이렇게 되어 있죠. 랭킹 앤 네임, 컨트리, 돈액수 1등 게이츠 윌리엄 누구예요? 저게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가 윌리엄 게이츠예요. 그러니까 윌리엄을 빌이라고 그냥 줄여서 부르는 거거든. 윌리엄 게이츠 그때도 1등이야. 네. 그때도 1등. 네. 2등은 월턴 패밀리라고 하는 건 월마트 주인이죠. 네. 이 월마트가 엄청 부자예요. 뭐 이거 워런 버핏이 그때도 부자예요. 그죠? 버핏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브루나이 뭐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기름값이 무지하게 비싸가지고 기름 때문에 저렇게 다 왕족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자, 그렇죠. 대한민국 1등은 여기 196 청주영 앤 패밀리, 정주영 일가가 세계에서 196등이었고 대한민국에서 1등이었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현대가 삼성보다 클 때지요. 네. 그랬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부자는 정주영이었습니다. 자, 그래요. 북한 최고의 부자는 여기에 나오질 않았어요. 김정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기에 없어. 하지만 너무나 객관적이잖아요. 북한 최고의 부자가 누구일지. 네. 이 사람하고 비슷한 부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일단 목숨 유지가 안 되지 않겠어요? 네. 자, 두 사람 다 자기 체제에서 최고의 부자다라는 겁니다. 차이점은 뭐냐? 직업이 뭔가라는 거죠.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제체제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돈 벌고 싶어 하니까. 다 돈 버는 일을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그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버느냐라고 하는 게 그 나라가 얼마나 풍요로워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전통적으로 사람의 직업, 하는 일을 네 가지로 나눴죠. 이것은 거의 신분과 일치했어요. 제일 위에가 뭐죠? 사. 그 다음이 천하지 대본이 뭐였어요? 농. 사, 농, 그리고 공. 상. 자, 이게 뭘 뜻하냐면 농자 천하지 대본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모름지기 농사를 지어야 해. 이게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인 겁니다. 평민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사는 뭐냐? 선비들이죠? 또는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양반, 통치하는 사람들. 국민의 7%였어요. 그 통치하는 사람, 이거는 사람 위의 사람인 겁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 밑에는 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공이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엔지니어들이야. 그죠? 이공계 출신. 그게 농 밑에 있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니까. 제일 밑바닥에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 그게 뭐냐? 그게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 다니는 사람은 옛날 같았으면요, 이게 인간도 아니야. 네. 그 상원공상이라고 하는 질서가 바로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상원공상 중에 뭐예요? 상이죠. 정주영, 이병철, 이건희
이런 사람들 다 상이에요. 장사꾼들이라고. 물건 안 팔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물건이 팔리고 있으니까 저렇죠. 지금 갤럭시 S5가 요즘에 잘 안 팔린대요.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 팔린대요. 언제 소니처럼 될지 몰라요. 언제 노키아처럼 될지 몰라요. 바로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건요, 물건이 안 팔리면 끝이야. 노키아 한때 세계 최고의 회사였죠. 소니 한때 세계 최고의 회사였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삼성이 다 인수하려면 다 인수할 수 있었죠. 삼성전자가 인수하려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인수하는 거. 왜냐하면 일본의 5대 전자 메이커, 예를 들어 소니, 도시바, 히타치, 파나소닉 이런 거 다 합쳐 5대 전자 메이커를 다 합친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작습니다. 삼성전자가 그걸 다 합친 것보다 커진 거예요. 그만큼 장사를 잘한 거죠. 장사가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상의 본질이야. 안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이라고. 그래서 상이죠. 자, 이 사람은 상입니다.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내서 돈을 번 거죠. 이 사람은 상공상 중에 뭐죠? 사예요. 사야. 근데 북한 최고의 부자예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을까? 사가 돈을 버는 방법이 뭘까요? 뺏는 겁니다. 뺏는 거야. 무슨 방법이 있어요? 사가 월급 받아서 그 돈을 벌 수 있어요? 아니에요. 뺏는 거예요. 또는 뇌물 받는 거예요. 그게 사가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사가 최고의 부자고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가 되려고 노력을 하죠? 저 체제에서는 다 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산당원이 될까? 그죠? 그걸 어떻게 하면 공산당원들한테 잘 보일까? 김정은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게 최대의 과제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남쪽은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치열하게 스펙을 쌓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죠. 취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자, 그러면 기업들은 왜 스펙을 보고 사람을 뽑을까? 사실은 스펙 잘 안 봐요. 기업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뽑을까? 어떤 기준이겠어요? 훌륭한 사람? 또는 돈 잘 벌 사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돈 벌어다 줄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기업은 돈 벌어다 줄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놈이 돈을 잘 벌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스펙을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것마저도 안 보면 뭘 봐야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얼굴 봐도 몰라. 왜? 성형을 해내가지고. 얼굴 봐도 몰라. 옛날에 이병철 회장은요, 진짜 관상 봤어요. 제가 삼성 면접 볼 때, 저도 삼성에 입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1979년이었습니다. 자, 그때 진짜 이병철 회장은 옆에 점장이를 관상 보는 사람을 데려다 앉혀놓고 왔어요. 정말로. 왜? 알 수가 없거든, 사람을. 학교 성적을 봐도 알 수가 없고, 무슨 면접을 해서 말하는 걸 봐도 알 수가 없고. 왜냐하면 면접하느라고 얼마나 연습을 해. 그잖아요. 면접 학원도 다니잖아. 그리고 요즘은 면접 학원도 있다고 그러대요. 얼마나 잘 보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상 면접할 때 그 모습하고 실제 일할 때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사람을 뽑아봐도 그렇더라고. 네. 아무튼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노력을 한다. 왜? 취직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사람을 뽑냐?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느냐? 물건을 잘 팔아야지. 서비스를 잘 팔아야지. 그래야 고객들이 지갑을 열 거 아니에요. 고객들이 지갑을 열어줘야 여러분이 월급도 받고 무슨 주주들한테 배당도 해주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만족하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걸 하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안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누구? 공무원들.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기업을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월급은 많이 받는데 아무 눈치도 안 봐도 되는 거야. 삼성전자 신이 부러워하는 직장이에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삼성전자를 누구나 다 가고 싶어는 하지만 거기를 신의 직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지독하게 일을 시키니까. 지독하게 일을 시키니까 물건 안 팔리면 막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직원들 죽을 지경입니다. 안 팔려요. 만드는데 안 팔리는 거야.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게 뭐 조금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농민들하고 기업 다니는 사람들하고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농민들은 내가 땀 흘려 생산을 했는데 왜 안 팔려? 이건 세상이 잘못된 거야. 그죠? 그래서 누구 보고 사라 그래요? 정부 보고 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땀 흘려서 일을 했는데 왜 안 사주냐 이거예요. 왜 안 사주냐?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미친 인간들이지. 그지? 내가 열심히 정말 얼마나 많은 R&D를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이 갤럭시 S5인데 너희들이 이걸 안 사?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일하고 나오게 되면 그 미친 기업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된 기업이라면 팔릴 걸 만들어야지. 그러니까요, 열심히 일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작정 열심히 일만 하면 뭐야? 안 팔리는 걸 만들어 놓으면 그건 쓰레기잖아. 그건 쓰레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농민들이 다 갈아엎잖아. 배추도 갈아엎고 뭐 가지도 갈아엎고 다 갈아엎고. 왜? 쓰레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 사람들이 안 사는 거는 쓰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필요로 하는 걸 생산하면 성공을 하는 체제가 바로 남쪽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인 겁니다. 자, 그래. 근데 이 체제는 다 그래서 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체제예요. 생산이 없어. 남쪽은 사람들이 뭔가 필요로 하는 거를 열심히 생산해.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왜?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북쪽에서는 김정은한테 잘 보일 궁리들을 하는 거예요. 다 그 궁리를 하는 거야. 왜? 그래야 잘 살 수 있으니까. 잘 사는 방법이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엄청 많이 뭐가 생산이 되는데 북쪽에는 생산이 안 된다. 그런 에피소드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주영이 어떻게 돈을 벌었냐? 이 얘기예요. 네.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아주 그 김정일하고 같이 손잡고 하면서 딱 당당하게 그렇게 했지만요. 옛날에 이거 누구죠 이 사람? 박정희죠. 박정희 대통령 앞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다 솥했어요. 박정희가 무지하게 무서운 사람이었거든. 저렇게 키가 조그만 사람인데 하시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카리스마 장렬이에요 저 사람. 하시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박정희가 정주영한테 큰 배를 좀 만들어 보시오 하고 지시를 한 거예요. 왜냐? 한국이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960년대 말까지 해가지고서 뭐 10억 불 수출을 막 이렇게 수출을 막 한 거야. 근데 더 이상 수출할 게 없어. 우리는 별걸 다 수출했거든. 뭐 바다 갯벌에서 지렁이 있잖아요. 낚싯밥. 지렁이 잡아가지고도 수출했고 무슨 해삼 잡아서도 수출하고 심지어는 쥐를 수출했어요. 쥐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쥐잡기 운동을 했었거든. 쥐잡기 운동을 한 게 그 쥐를 가지고 뭐 했는 줄 아세요? 쥐를 잡아가지고 쥐 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이어가지고 가공을 해서 밍크 코트를 만들었어.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막 표창장도 받고 그랬어. 수출에 기여했다고요. 아무튼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그 도지사들한테 쥐 열심히 잡으라고 막 지시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네. 그래가지고 쥐가 다 없어졌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수출을 한 거예요. 수출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가려면 우리가 중공업을 해야겠다. 이 중공업의 핵심은 뭐냐? 조선이야, 조선. 조선 이 배 만드는 데는 5만 개 다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조선을 성공을 시키면 거기에 연관된 산업들이 다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은 그러면 이 공업 국가로, 그전에는 농업 국가였는데 공업 국가로 발돋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래서 조선 이렇게 커다란 20만 톤급, 30만 톤급 이런 배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저런 걸 제대로 본 사람도 없는 겁니다. 저걸 누가 만들 수 있을까? 아무도 만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나, 기술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는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지? 가다 떠오른 사람이 정주영. 정주영은 아무튼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도 보통 일반 나라에서 들어가는 비용의 3분의 1 가지고 건설을 해낸 거야. 그러니까 아, 정주영이면 저 정도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래서 정주영을 불러서 배를 좀 만들어 보시오. 네, 각하 알겠습니다. 무조건 알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배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야? 일본이지. 그래서 일본을 쫙 돌아다니는 겁니다. 조선소 뭐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 울산에 미포만이라는 데 이제 현대가 이 땅은 확보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얼마나 입지 조건이 좋습니까? 여기다가 조선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20만 톤급 유조선을 만들어서 세계에다 수출해서 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미친놈이 그걸 빌려주겠어요? 누가 빌려주냐고 그거를. 그냥 다 안 된다고 딱지 맞았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럼 어떻게 해? 그 박정희 대통령한테 돌아왔죠. 카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노발대발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나 안 볼 거면 포기하시오. 나하고 다시 같이 일할 생각이면 어떻게든 만들어내시오. 라는 거예요. 와, 미치겠는 거지. 미치겠는 거죠. 어디 가서 돈을 빌리냐고. 강도짓을 할 수도 없는 거 없는 거고. 근데 대통령이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조선의 또 다른 강국인 영국으로 간 겁니다. 영국으로 가서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을 찾아가고, 바클레이 은행을 찾아가가지고 그 해외 차관 담당, 다른 나라에다가 돈 빌려주는 그 담당하는 임원을 만났어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가지고 여기다가 조선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조선소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만들면 잘 팔릴 겁니다. 이때 콧방귀도 안 끼죠. 도대체 사우스 코리아라는 나라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뭐 현다이라고 하는데 뭐 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야?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또 계속 오는 거야. 와가지고서는 이번엔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들고서는 자, 옛날 500원짜리 지폐입니다. 여기 이거 보세요. 이게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었던 세계 최초의 철갑선입니다. 그 당시에선 세계 최첨단 이게 조선 기술이라고요. 그 우리 조상님들이 이미 500년 전에 다 했는데 저라고 못하겠습니까? 뭐 이러고 설레발을 치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전설 같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지폐를 해가지고선 뭐 이 차관을 받았다, 돈을 대출 받았다. 말도 안 돼요. 누가 그걸 믿고 그걸 해줍니까? 세상에 어떤 미친 인간이. 그러면 그 은행은 이미 망했지. 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 은행 그 담당 임원이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된다 그러면 또 찾아올 것 같거든. 어떻게 해야 이거를 거절을 할까? 그래서 거절한 방법이 뭐냐면, 자, 그러면 좋다. 내가 대출을 해줄 테니 단 나도 돈을 띄우면 안 되지 않냐? 뭘 믿고 대출을 해주냐? 그러니까 당신이 거기서 당신이 그렇게 자신이 있다고 하니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 배를 누군가 사주겠다고 하는 계약서를 받아오면 그럼 내가 대출해줄게. 그 계약서를 당보로 해가지고. 자, 존재하지도 않는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를 어떤 미친 인간이 삽니까? 그러니까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걸 그냥 점잖게 둘러서 하는 소리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포기했을 거예요. 아, 진짜 이거 말도 안 되잖아.
그런데 정주영은 그걸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는,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조선소에서 만들어질 배를 사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도,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리바노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그리스의 그 해운업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평소에 좀 친분이 있었던가 봐요. 저 사람이 그 그리스의 선박왕이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오나시스. 오나시스가 뭘로 유명했냐면,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 부인, 케네디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그 미망인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제클린 케네디인데, 그 제클린이 재혼했던 남자가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제클린의 제클린 이름이 나중에 제클린 오나시스가 됩니다. 선박왕인데 그 오나시스의 조카예요, 이 리바노스는. 아무튼 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이 해운을 하는 그런 사람. 휴가지에서 휴가 보내고 있는 리바노스를 찾아가가지고 억지로 또 설레발을 치는 거야. 내가 말이지, 이 미포만 여기 이 얼마나 입지 조건이 좋으냐. 여기다가 조선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가 여기 이 조선소 이 조선소에서 네가 만들 배를 네가 2척을 사주면 내가 반으로 깎아줄게. 반으로 깎아줄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네가 계약서를 써주면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내가 돈을 빌려서 그걸로 조선소를 지어서 거기서 네 배를 지어가지고 그러고 납품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자, 미친 소리죠. 말이 됩니까? 거의 사기지 이거는. 네. 근데 그 리바노스가 그걸 그렇게 해주겠다고 수락을 합니다. 그것도 2척이나 사주겠다고 계약서를 써준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있었죠. 물론 반값으로 해주겠다. 또 만약에 못하면 계약서 2배로 돌려주겠다 라고 했으니까 뭐 믿져봐야 본전이네 라고 해가지고 정주영 그 계약서를 들고 바클레이 은행을 찾아간 거예요. 바클레이 은행의 그 담당 임원이 기가 질리는 거지. 도대체 이 인간 도대체 뭐야. 결국은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소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년 6개월 만에 납품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리바노스한테. 조선소 짓는데 3년이 걸려. 말이 안 되잖아. 그거 어떻게? 조선소 지으면서 배도 동시에 지으면서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근로자들이 그걸 해내는 거예요.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그걸 해내는 거예요. 왜? 안 하면 정주영한테 조인트까지거든. 뭐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2년 3개월 만에 이 배를 만들어냅니다. 진짜로 기적처럼. 그게 애틀랜틱 배런이라고 하는 저 배예요. 2척을 만들어내. 그런데 저 안타까운 거 뭐냐면 리바노스가 그걸 안 사겠다고 이제 오리발을 내는 거야. 왜? 요즘에 우리나라도 해운 회사들 다 어렵잖아요. 현대상선 뭐 이런 데 다 어렵거든. 한진해운 이런 데도 어렵고. 왜냐면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불경기여가지고 물동량이 없는 거예요. 수출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운 회사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장사꾼들 같으면 거기서 부동은 안 돼요. 지금 그래서 STX가 부동났잖아요. 그 STX의 강덕수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부도가 나버리면서 말았어. 왜? 배가 안 팔리니까. 근데 정주영은 배가 안 팔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느냐? 자, 안 팔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배를 자기가 직접 가지고 해운회사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게 아세아 상선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현대상선이 바로 그거예요. 이걸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네. 아무튼 이게 현대중공업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그 현대중공업은 지금
세계 최대의 최고의 조선회사가 돼 있죠. 그 한 40년 만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세계 최고입니다. 명실공히 세계 최고예요. 이 현대중공업 그 이후로 우리나라 조선회사들이 뭐 엄청나게 다 좋아졌어요. 현대가 그렇게 나가니까 저거 봐라 저렇게 하면 되는 거네 해가지고 다 따라해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조선업계에서 세계 1, 2, 3, 4, 5, 6등 다 대한민국입니다. 1, 2, 3, 4, 5, 6등이 다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이 한국의 이 조선회사들 때문에 배 품질이 무지하게 높아졌고 값은 엄청나게 떨어졌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수출입에 굉장히 기여를 한 겁니다. 세계의 물동량, 이 해운에 한국의 조선회사들이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일자리 생각해봐요. 지금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23,000불이잖아요. 그런데 세계 최고 스위스 같은데 국민소득이 얼마죠? 스위스 8만 불 넘어요. 우리 23,000불. 근데 대한민국 중에서 1인당 소득 8만 불 넘는 데가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울산, 또 거제도. 왜? 제조업이거든. 이거거든. 현대중공업, 무슨 대우중공업, 무슨 삼성중공업,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는 다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은 지금 월드베스트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8만 불이야. 세계 최고야. 네, 세계 최고야.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1인당 소득이 2만 불 이럴까? 평균을 했기 때문에. 누구와? 재래시장, 농민들 이런 데하고 평균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동네 식당, 동네 빵집 이런 데들하고 평균을 한 거야. 근데 왜 그런 데는 이렇게 소득이 낮죠? 발전을 못한 거예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달라진 게 없어요. 재래시장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조선? 아무것도 없던데 돛담배를 만드는 거기가 지금 세계 최고의 선박을 만드는 데로 변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세계 최고가 아닌 이유는 아직도 변하지 않는 데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아직도 옛날 산업공상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팔려? 좀 사줘야지. 발전한 데는 어떻게 해요? 안 팔리면 내 책임이야. 그러니까 팔릴 걸 만들어내야지. 이거는 상공농사의 생각입니다. 이게 소비자 주권주의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태도예요. 자본주의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 상인 겁니다. 안 팔려? 그럼 내가 잘못이야. 어떻게 하면 팔리지? 그걸 궁리해야죠. 그러도록 자기가 변해야 됩니다. 김종호의 강의가 재미없어? 그럼 어떡하지? 안 불러줄 거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겠어요? 재미없는 거 제발 좀 들어줘 하고 어떻게 바꾸냐고. 내가 바뀌어서 김정은 자신이 바뀌어가지고 재밌게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그래야 세상이 재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가 겪었던 겁니다. 그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아직 그 과정을 겪지 못한 데가 농업이고 재래시장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골목 상권 보호해달라 그러잖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내 가게에 좀 와서 제발 좀 물건 좀 사줘. 왜 딴 데 가? 내 가게 좀 오지. 내가 열심히 지금 빵을 만들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안 사냐고. 왜 파리바게뜨만 가는 거야? 라고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확히 그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바게뜨 가지 말고 우리 가게에 오라고 좀. 이거는 고객을 생각하지 않는 태도. 이거는 자본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다. 자본주의적인 태도는 팔릴 때까지 내가 바뀌는 거다. 자,
큰 배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게 1994년 7월 6일 김일성 주석의 마지막 교시입니다. 그 해에 죽었어요, 이 사람. 마지막 94년에 죽었을 거예요. 그 해 마지막 교시였어요.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킨 데 대하여 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마지막 교시예요. 이 강의 자료는 내가 저 김희연 회장한테 드릴게요. 이 내용이 뭐냐면 경제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이 양반이. 보세요. 가슴이 와 이리 답답한가? 가슴이 와 이리 답답한가? 경제가 안 풀려. 요즘은 끊었던 담배까지 다시 피우게 됐잖아. 동무들 당의 결정사항 아닌가?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 화학 비료는 말이야 남음화학, 흑남화학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만들려고, 큰 진배를 한 100척 정도 만들려고, 큰 배를 좀 만들라는 거예요. 왜 못 만들고 이래? 하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들려고 한 지 여러 해가 됐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 우리 일꾼들은 장사를 할 줄 몰라. 굉장히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일꾼들은 장사를 할 줄 모른다. 근데 장사 못하게 했잖아요, 자기가. 장사하면 안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건 자기도 아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죽었죠. 그리고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일성 주석. 그리고 김정일이 권력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죠. 고난의 행군이 왜 시작됐느냐? 왜 3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에서 굶어 죽었느냐?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북한 주민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야.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바로 조선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조선 꼼짝 못했어요. 북한의 5호 담당제라고 하는 게 아시죠? 그런 게 있던데. 근데 조선의 오가작통제라고 하는 게 있던 거 아시죠? 똑같아요. 오가작통제가 뭐냐? 5집씩 해가지고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옆에서 장사하나? 아니면 얘가 천주교를 믿나? 뭐 이런 거 감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죠.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산농공사의 농자천하지대본에 왜 농이 기본이 되어 있냐면 돌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네가 여기 태어났으면 평생 그 자리에서 그냥 농사 짓다가 죽어. 나한테 세금 내고. 이게 농사의 기본이거든. 상은 어때요? 이게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야. 권력 유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뭐 불평불만도 생기고 어디 가서 모이기도 하고 뭐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시위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네. 그게 골치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냥 사회를 딱 묶어버린 거지. 그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나마 김일성 때는 좀 나았는데. 그런 거죠. 자, 이런 차이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잘 살게 했는가? 열심히 일했다. 사유재산제다. 일하면 내 거야. 일하면 내 거야. 그 다음에 소비자의 니즈가 있는 것을 생산을 했다. 팔릴 거를 만들어내야지. 그지? 안 팔리면 우리는 꽝이야. 안 팔리면 꽝이야. 안 팔리면 그냥 망하는 거야. 팔리는 거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사주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소비자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값도 싸고 물건 품질도 좋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세계 분업 체제에 참가했다.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했다.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로부터 받아들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산유국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 산유국입니다.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수출품 중에 하나가 휘발유, 경유, 등유 이런 거예요.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기름을 생산하고 있어. 이게 뭐예요? 다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다시 파는 거야.
기름 없어도 괜찮아요. 자원 없어도 괜찮아. 자원 없으면 어때? 다 있잖아. 세계 어딘가에. 자원 없어도 괜찮아요. 자원 있는 나라는 오히려 골치가 아파. 그 자원 때문에.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이런 나라들 세계에 없는 자원이 없어. 화학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모든 원소는 다 가지고 있는 나라. 볼리비아. 잘 살아요? 그것 때문에 독재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야. 왜? 독재자가 그걸 가지고서는 그걸 통치 자금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기다 사서 쓰면 되지 뭐. 울산 앞바다에서 기름이 터져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석유 공짜로 쓸 수 있을까요? 누가 공짜로 줘? 그걸. 거기도 다 주인이 있는데. 국제 가격이에요, 그냥. 울산 앞바다에서 석유가 터져 나온다고 해도 국제 가격이야. 그것으로 인해서 국제 가격이 낮아지면 그러면 여러분도 좀 싸게 사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국제 가격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오는 기름이나 울산 앞바다에 사오는 기름이나 무슨 기름은 똑같지 뭐가 달라요. 우리가 그러면 미국하고 전쟁을 할 거예요? 전쟁하면 문제가 되지. 우리는 북한하고 전쟁을 할 수 있을지언정 일본하고 우리하고 전쟁합니까? 일본은 미쳤어요? 우리하고 전쟁을 하게? 미국하고 우리하고 전쟁을 할 거예요? 아니면 중국하고 전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 무역은 계속 될 것이고, 그렇다면 기름, 식량 뭐 이런 거 어딘가에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오면 되는 거죠. 홍콩은 식량이 하나도 없거든. 홍콩은 농토가 없잖아요. 그런데 홍콩은 음식의 천국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홍콩 가면 먹을 거 무지하게 많잖아. 음식의 천국이야. 거기는 식량 주권을 어떻게 지키지? 주권이라는 것도 없어요. 농사를 지어야 뭐 주권이고 말고 하지. 다 수입하는 거죠. 그래서 굶어 죽은 적 있나? 없죠. 홍콩에 식량 수출 끊은 적이 있어요? 누군가 어떤 나라가? 없어요. 그걸 왜 끊어? 자기 중요한 고객인데. 그래요. 자, 그래서 세계 분업 체제에 참가를 했다라는 우리가 세계를 상대로 해서 팔고 세계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수입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없는 거 상관없어. 다 세계에 있으면 그게 내 거야. 그죠?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외국 자본을 받아들였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경제 성장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시장 경제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체제를 택해야 하는가 라는 것은요, 중국과 베트남이 아주 실제 역사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나라 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싸웠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통일이 됐기 때문에. 어떤 주의에 의해서 통일이 됐어요? 사회주의에 의해서 통일이 됐잖아요. 네. 그래, 중국도 그런 거예요. 중국 원래 청나라였죠. 그죠? 청나라였어. 그 청나라가 있었어. 그 청나라, 이거 뭐 약간 벗어난 얘기입니다만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누구였죠? 아세요? 영화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푸이라고 하는 그 꼬마 황제가 나옵니다. 그 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황제였는데, 그 푸이,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 아주 재밌게 그 뭐라 그러나 딱 머리에 얻어맞은 그런 그 장면이 하나가 딱 있었는데, 그 푸이가 이제 나중에 뭐 만주국 황제도 했다가 이제 중국의 모택동이 이제 중국 전역을 통일을 하면서 이제 죄수로 잡힙니다. 황제가 그래서 완전 죄수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그 공산당 간부한테
취조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당신 이름이 뭐야? 라고 하니까 내 이름은 아이슌조라이 부이입니다. 이렇게 해요. 애신강라 부이예요. 이 사람 이름이 부인데 우리 그 한자를 우리말로 읽으면 부이인데 성씨가 뭐냐면 애신각라야. 애신각라. 두 번째 자가 뭐죠? 신. 마지막 자가 뭐예요? 라. 신라예요. 신라. 애신. 신을 사랑하고 라를 깨달으라. 라를 생각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애신강라라고 하는 게.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나라를 세웠던 그 누르하치가 신라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의 아들인가? 뭐 그렇다는 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려에 의해서 점령이 되고 난 다음에 만주로 간 거야. 만주로 가서 거기에서 나라를 세우고 그게 통일을 해서 후급이 되고 그게 청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애신강라라고 하는 성을 갖게 됐다라는 설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네. 아무튼 청나라 황제가 우리 신라의 혈통이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 청나라 말기부터 아편 전쟁하면서 뭐 이제 막 이렇게 됐다가 이제 신해혁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죠. 그래서 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공화국이 되죠. 중화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황제의 나라였다가 이제 중화민국이 되고 그 중화민국의 총통이 장개석이 됩니다. 이 장개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개석을 미국이 지지를 했죠. 자본주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은 자본주의가 부패를 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청나라 그 자체가 엄청나게 부패되어 있던 데예요. 그게 자본주의를 이제 위에서 공식적으로는 자본주의를 한 거죠. 그 부패하고 막 그 밑에 인민들은 못 살고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택동이니 주울레니 뭐 그다음에 등소평인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 가가지고서는 공산주의를 배워온 거야. 프랑스는 공산주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공산주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프랑스를 좋아해요. 네. 자, 미국보다 프랑스를 어쨌든 굉장히 좋아하죠. 자, 그렇지.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풀뿌리 공산주의 운동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장개석 군대하고 막 싸우죠. 민병대하고요. 결국은 그래서 모택동이 이기게 되잖아요. 1949년 장개석의 국민당이 패배했어. 그리고 나서 중국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택동이 이제 주석이 되는 겁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장개석은 어떻게 됐어요? 대만으로 건너간 거예요. 대만으로 건너와서 대만을 점령했어. 점령한 겁니다. 대만 사람들은 원치 않았어요. 국민당 군대와 국민당의 그 간부들을 이끌고 대만을 간 거예요. 그래서 대만을 점령했어. 대만 인구의 한 10%밖에 안 돼요. 그 본토에서 온 사람들.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 과거에 실패했던 그 경험 때문에 거기에서 대만에 와가지고서는 철권 통치를 하죠. 철권 통치를 했는데 뭘 한 거냐? 부패를 싹쓸이 한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거기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뇌물 받아 먹으면 다 죽여버렸어. 아예. 그렇게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중국 본토에는 사회주의, 그 중에서도 철저한 사회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공산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약진 운동, 인민공사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느 정도에 대한 모든 게 공유였거든. 인민공사에서는. 지금 어쩌면 아주 극단적 형태의 마을 공동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는 무엇까지 공유했느냐? 숟가락, 젓가락까지, 거기 숟가락이 없지. 젓가락까지 공유했어요. 집은 당연히 공유고
모든 게 다 공유인 그런 상태, 개인의 사유재산은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버리죠. 그리고서 앞으로 30년 후에 영국을 넘어서겠다라고 모택동이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생산력을 늘려서 영국을 넘어서겠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됐냐?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한 건 있었어요. 여기가 정말 잘한 건 뭐냐면 한꺼번에 뭉치는 건 정말 잘했어요. 중국 시스템이. 심지어는 어땠느냐?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식량 증산을 하려고 하니까 식량을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는 거야. 참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는 거예요. 이 참새를 잡아라, 모택동이 참새를 잡아라 하고 지시를 내렸죠. 그래가지고 중국의 모든 그 10억이 되는 그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참새를 잡는 거야. 어떻게? 다 소리나는 뭐 냄비니 뭐 솥단지니 이런 걸 들고 나와가지고 쟁반이 들고 나와서 다 꽹과리 치는 거야. 24시간을 꽹과리 치는 거야. 그러니까 참새들이 어디 가서 앉아있을 데가 없는 거야. 결국 지쳐서 다 죽었대요. 참새들이 지쳐서 떨어져. 정말 여기 싫어요. 싫어. 그렇게 무식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을 넘어서겠다고 했는데 굶어 죽었어.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 이건 뭐냐면요, 이게 지금 다 제철소야. 동네마다 다 제철소를 만들었어. 우리는 포항제철 하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야 저렇게 되면 말이야 저거 독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사람들마다 동네마다 다 각자 자급자족을 해야 돼. 이게 공산주의 시스템입니다. 자급자족 해라 해. 그래야 시장이 없어지지. 이게 큰 제철소가 생기면 거기서 물건 사고 팔고 해야 되잖아요. 철강도.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동네마다 제철소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동네마다 제철소를 진짜 만든 거예요. 이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또 용광로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뭘 녹였느냐? 숟가락, 젓가락 뭐 이런 걸 다 녹인 거예요. 스스로 농기구를 뭐 만들어 쓰라고.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녹이긴 녹였는데 없어지기만 한 거지. 이런 체제를,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택동이 죽지요. 그 뒤를 이어받은 것이 등소평이죠. 등소평이 정권을 장악한 다음에 했던 일이 뭐예요? 모택동의 시스템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뭐 어떻게? 자본주의를 들여오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들여오는 거예요. 작게 시작했죠. 시작은 작았어요. 뭐야? 나 농민들한테 자, 그거 밭 네 거 띄워줄 테니까 여기서 농사 지으면 네 거 해. 닭도 네가 길러가지고 네가 알아서 팔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신천 뭐 이런데 이제 그 특구를 만드는 거죠.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여기는 자본주의야. 여기는 완벽한 자본주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돈 벌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해. 라고 했더니 뭐 이런 건물들이 그냥 잔뜩 들어서서 시작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먹고 살만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면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덤비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도 덤볐어요. 공산당 물러가라, 민주주의 실시하라, 뭐 이거. 그게 천안문 사태. 천안문 사태가 나와. 그런데 등소평은 경제적으로는 내가 너희들 그건 오케이. 경제적 자유는 오케이. 하지만 민주주의는 용납 못해. 그래가지고 천안문 사태 때 이게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막 시위를 한 겁니다. 중국 청년들이 자유를 달라. 자유 못 줘. 그래가지고 탱크로 다 깔아버리고 탱크로 다 밀어버렸어요. 진짜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몇 명 죽었는지 몰라요. 발표를 안 하니 알 수가 있나? 네. 어쨌든 그래요. 중국은 아직도 독재예요. 내가 중국을 경계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중국은 독재 국가입니다. 그리고 독재를 풀 수가 없는 나라예요. 만약에 국민들한테 우리와 같은 자유를 허용을 하게 되면 중국이 어떻게 될까요? 분열이 됩니다. 티벳, 당장 티벳, 위구르 자치구 있잖아요. 만주는 안 그럴까요? 만주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조선족은 안 그럴까? 그것도 잘 모르지. 소수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홍콩 시위하고 있는 거 아시죠? 홍콩 시위 왜? 우리한테 자유를 달라. 왜 너희들이 행정장관 선출을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예요. 그 사실은 행정장관이라고 하는 게 총독이거든요. 그 홍콩은 식민지예요. 홍콩은 중국 영토가 아니고 중국의 식민지입니다. 1997년까지는 영국 식민지였고 지금은 중국 식민지야. 거긴 중국이 아니에요. 사람도 달라 다. 말도 다르고. 마치 옛날에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듯이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함부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중국한테 지금 남한이 경제적으로는 좋은 파트너지만 남한이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자유예요. 우리 중국 인민들이 이걸 배우면 어떡하지? 아무 때나 나가가지고 우리 시위하잖아. 이거 배우면 어떡하지? 이건 정말 골칫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가까워진다 중국하고 아마도 우리의 자유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야, 니들 좀 그러지 마. 중국식으로 좀 하지? 미국식 말고 중국식으로 좀 하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중국이 그거 요구했을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있나? 쉽지 않아요.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중국이 그야말로 천지 개벽을 합니다. 이게 지금 상해에 있는 그 푸동 특별부라고 하는 데고 김정일이 가서 이걸 보고 야 진짜 천지가 개벽했구나 라고 감탄을 하고 오죠. 하지만 북한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왜? 북한을 바꾸려면 자기 권력을 내놔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 모택동이 계속 살아있었다면 이런 개혁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세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기 아버지를 부정할 수 있겠어요? 등소평은 모택동을 부정한 거예요. 하지만 김정일이 김일성을 부정할 수 있겠어요? 김정은이 김정일을 부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국은 WTO 체제까지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는 중국은 거의 자본주의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영리병원이라고 해가지고 도저히 여러분 영리병원 받아들일 수 없죠. 영리학교도 받아들일 수 없죠. 중국은 다 있어요. 영리병원 허용됐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성형외과들이 가가지고선 중국에서 영리병원 해요. 네. 사립학교도 영리학교에 주식회사 있어요. 주식회사 학교 주식회사에 그런 정도까지 바뀌어 있죠.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독재예요. 경제적으로는 자유예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도대체 중국 공산당이 장개석 국민당하고 싸웠던 게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사회주의를 하기 위해서 자본주의를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뭘 하고 있어요? 자본주의를 하고 있어. 그럼 왜 싸운 건데 도대체? 웃기잖아요? 웃긴다.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그 자본주의를 가지고 개혁을 하고 왔으면 중국은 진작 미국을 넘어섰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야당 법석을 치고 전쟁을 하고 수천만이 죽고 그냥 그 야당 법석을 한 거야. 그리고 결국은 자본주의를 하는 거야.
베트남. 이게 뭐예요? 분신입니다. 분신. 베트남의 불교가 굉장히 셌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막 분신 자살을 수없이 했어. 왜? 베트남의 그 부패한 자본주의 정부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존경했던 지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호치민. 호치민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공산주의를 해야 돼. 베트남 사람들이 다 호치민을 존경한 거예요. 왜? 깨끗하니까. 호치민은 깨끗해. 호치민 기념관에 가보면 뭐 볼 게 없어요. 왜? 호치민이 뭐 남긴 게 없으니까. 호치민은 가족도 없었지. 호치민은 무슨 재산도 없었지. 그 사람 남긴 거라고 하는 거는 안경, 지팡이, 그리고 책 한 권. 근데 그 책이 뭔지 아세요? 목민심서예요.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예요. 그 호치민의 교과서였어요. 호치민은 중국 사람이거든. 한자를 잘 읽죠, 한문을. 그 목민심서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그 목민심서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백성들을 뭐 아무튼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이라는 게 뭡니까? 목자거든. 양을 치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백성들을 어떻게 잘 가르쳐가지고 그들이 어디로 가서 빠지지 않게 할 거냐, 이런 얘기. 공산주의로 나오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 호치민은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개인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원순 시장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호치민이에요. 굉장히 깨끗한 지도자예요. 박원순 시장, 저는 굉장히 깨끗한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향하는 바는 뭐냐? 공산주의. 분명해요. 호치민을 존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패한 자본주의 정부를 물러나게 하자 그래가지고 뭐 분신 자살하고 맨날 시위하고 전쟁 중인데도, 네. 그리고 국민들은 다 베트콩 편 들었어요. 낮에는 월남군, 미군, 한국군 편 드는 척 하다가 밤만 되면 다 그 호치민 군대 편이야. 왜? 호치민을 존경했어. 그리고 통일을 했어요. 호치민은 통일을 보지는 못했어요. 통일 직전에 호치민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어쨌든 호치민이 이루어낸 통일인 거죠. 통일이 됐어요. 통일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냐? 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됐어요? 탈출한 겁니다. 수십만 명이 탈출을 했어. 어떻게 탈출을 해? 북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 북쪽으로 가면 중국이야. 거기 공산주의잖아. 어떻게 남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쪽으로는 바다야. 그래서 바다로 간 거예요. 근데 이런 배를 타고 뭐 도망을 간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지.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는데, 학살을 당하게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배를 타고 수십만 명이 바다로 나온 겁니다. 대부분 다 빠져 죽었어,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걸 말이죠,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이제 다 골치가 아픈 거야. 그죠? 그래서 일본 배 같은 데는 아예 외면하고 갔대요. 아예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거야. 저걸 보더라도. 구출을 하면 어떻게 돼? 그럼 지네 나라 데려가야 되잖아. 이때 제일 그래도 이거를 불쌍하게 봐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제일 우호적으로 대하고 구호해주고 했던 데가 호주, 미국 그랬어요. 우리도 거들 딱 안 봤어요. 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국가가 됐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하노이, 사이공 이런 데 가보면요, 완전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완전한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 공산당 간부들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부패해 있어요.
자,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전쟁을 했는데? 원래부터 자본주의 하면 됐잖아.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안 죽어도 됐잖아요. 왜 그 짓들을 하냐고. 그런데도 반성을 안 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걸 되풀이해. 그게 인류의 비극이죠. 우리는 그걸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이제 제법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 국력으로 따지면 뭐 한 15위 정도 돼요. 그런데요, 그래서 유럽 어디 뭐 정도 유럽에 어느 구퉁이 가서 붙어 있고 그러면 뭐 살만해요. 한국 사람들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 됐거든. 한국은 선진국이 됐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아직 정신적으로는 안 됐는데 물질적으로는 선진국이 됐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들 조금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돈 좀 모으면 배낭여행 갈 수 있죠. 대학생이 돈 모아서 배낭여행 해외로 갈 수 있는 나라는 선진국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걸 부인해? 해외로 배낭여행, 대학생이 해외로 배낭여행 가는 거는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선진국이 됐어요. 근데 정신적으로는 아직 선진국이 안 됐어요. 왜?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스스로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야. 지금 뭐지? 특히 쌀 협상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래. 우리는 아직도 쌀 개발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야, 니네는 뭐냐? 니네는 수출해가지고서는 지난 한 50년간 수출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 그 다른 나라들이 니네 거 사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왜 니네는 안 사주냐? 너희는 뭔데? 아, 우리는 아직도 뭐 개발도상국이야 라고 얘기하려니까 그것도 아니야 아직.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정체성에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한국은 선진국이에요. 물질적으로 선진국이 됐어요. 그럼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런데 지금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무책임한 나라가 되어 있는 거죠. 한국. 왜? 자기 좋은 것만 다 하고 이제 자기 의무를 안 하는 거야. 자, 그런 거죠. 아무튼 한국이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옆에 있는 나라들은 이거 너무 큰 거예요. 그죠? 우리 동쪽에 있는 나라는 일본 국력은 세계 몇 위? 3위. 우리 서쪽에 있는 나라 중국은 세계 2위. 우리 북쪽에 있는 러시아는 뭐 국력은 신메디고 뭐 그렇지만 군사력은 세계 3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다 열강들만 있어. 열강들만 있어. 정말 강력한 나라들만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미국만 빼놓고는 한국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은 다 한국 영토를 탐한다는 것이죠. 일본은 이미 우리가 겪었잖아요. 중국은 일본 이전에 우리가 겪었잖아요. 여러분, 여기 저 서대문 무학재 가다가 있는 독립문 있죠? 독립문이 왜 거기 서 있어요? 왜 광화문 같은 데 서 있지 않고 왜 그 구석에 가서 서 있지? 누구를 향한 독립입니까? 중국을 향한 독립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착각을 해. 일본을 향한 독립이라고 착각을 하는 게 천만에 일본을 향한 독립이 아니었어요. 저 중국을 향한 독립이야. 우리가 그걸 잘 안 가르쳐요. 중국을 향해서 독립을 한 거야. 왜? 이제는 우리가 늘 왕 하나 되려고 하도 중국한테 물어보고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 왕 괜찮아요? 내 이름 좀 정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 자리가 왜 거기냐면 거기가 영흥문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영흥문. 중국의 사신을 받아들이는 데였어요. 중국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였어요. 환영, 은혜 이거거든. 그래가지고 중국 사신이 오면 왕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황제의 교서를
엎드려서 받던 데입니다. 지옥적인 데인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아 이제 나는 중국하고 똑같아 라고 독립문을 세운 거예요. 왜 중국 그렇지? 일본 그렇지? 러시아? 어쩌면 우리가 일본 식민지가 안 됐으면 러시아 식민지 됐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건 매우 불편한 얘기지만 그래도 이건 현실이야. 그게 사실이에요. 왜? 러일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긴 거 아니야? 그래 일본이 먹은 거예요. 러시아가 이겼으면 러시아가 먹었을 거야. 그게 그 싸움이었거든. 누가 먹느냐 그 싸움이었다고 얘기해. 다 한국의 영토를 탐하는 나라고 아직도 영토를 탐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 아마 뺏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전쟁을 안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주권의 상당 부분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은 세계 15위 이 정도 국력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세계 5등은 돼야 돼요. G5 코리아. 지금 우리 G20 회의 유치했었죠? 거기 의장국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20대 강대국 중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 좋아했지. 그거 가지고 어림도 없어. 우리는 5번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봐. 중국은 2등이죠. 일본은 3등이죠.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또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버티려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는 독일 정도가 돼야 됩니다. 지금 독일이 4등이죠. 우리가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UN 안전보장이사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본, 중국 함부로 못해요. 우리한테. 지금은 얼마든지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왜 한국한테 함부로 못하느냐? 미국이 막아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은 통일도 돼야 되고 그 통일된 나라가 독일 정도의 국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최소한 한 5만 불 정도는 돼야 돼요. 현재 기준으로 하면. 그 시스템은 어떤 어떤 체제를 할 때 5만 불이 되겠어요? 북한 같은 체제 가지고 5만 불이 되겠어요? 어림없습니다. 독일 같은 체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하자면 독일 같은 체제는 어떤 체제예요? 독일은 한국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적이에요. 여러분, 한국이 신자유주의 국가예요? 한국은 신자유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한국 신자유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웃겨. 신자유주의가 아닌데 계속 신자유주의래 한국이. 빵집 프랜차이즈 늘어난다고 그거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는 정말 없어. 네. 풀무원 두부 잘 팔아가지고 풀무원은 두부 장사해가지고 대기업이 됐거든요. 콩나물 잘 팔아가지고 대기업이 됐어. 그런데 콩나물 두부 팔지 말래 이제. 왜? 야 대기업이 무슨 두부를 파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부 팔아 대기업 됐는데 그럼 그거 안 팔면 뭐해? 거기는 사업을 걷어치우란 말이야? 그런데도 그래. 무슨 신자유주의가 그래요? 대한민국은 절대로 신자유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웨덴 같은 나라가 한국보다 훨씬 신자유주의예요. 스웨덴은요 어느 정도냐? 스웨덴 철도 민영화되어 있죠. 전기 민영화되어 있죠. 학교도 민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정도인지 아세요? 그 스웨덴은 스쿨 바우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고등학생들에게 그러니까 그 스웨덴의 교육 예산이 있잖아요. 교육 예산 뭐 몇 조 있으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나눠주냐면 학교에다 나눠줍니다. 스웨덴은 그걸 어떻게 나눠주느냐? 학생한테 나눠줘요. 학교한테 교육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학생한테 쿠폰을 주는 거야. 자, 이걸 가지고 당신이 어떤 학교든 알아서 가세요. 사립학교를 가든 공립학교를 가든 알아서 가세요. 그러면 학교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 바우처를 모아서 정부에다가 제출하는 거죠. 그럼 정부가 그 학교에다 주는 거야. 그 완벽한 학교 선택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립학교도 학생들이 싫어하면 그냥 문 닫아야 돼. 그럴 정도로 스웨덴은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는 거죠. 한국은 신자유주의 국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정도마저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시스템마저도 전혀 신자유주의가 아닌데 그걸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뭘로 바꿔야 되니 뭘로 바꿔야 되니 해가면서 요즘에 대학가에 보면 뭐 마크시즘 뭐 2014 뭐 이런 거 하고 뭐 사회주의 뭐 하고 야단 법석이 나는 거예요. 지금 북한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얻을 것이 뭔데? 우리가 얻을 것이 뭔데? 그러면 10중 8구는 중국한테 먹히는 일만 남은 거죠. 한국은요 철저하게 자본주의를 해가지고 독일 정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독일 정도가 돼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한국, 이게 지금 세계 국력입니다. 1인당, 그러니까 전체 GDP죠. 1등은 미국, 2등은 중국, 3등은 일본, 4등은 독일, 5등은 프랑스, 브라질,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캐나다, 쭉 한국 15등입니다. 우리가 차이나, 재팬 사이에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려면 독도를 지키고 이호도를 지키고 제주도를 지키고 서해를 지키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15등에서 여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말이죠. 동해 Sea of Japan이 아니고 East Sea라고 표기를 하는 걸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죠? 그거 아시죠? 우리 서해는 뭐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아세요? 옐로우스입니다. 왜 웨스트시 아니야? 우리는 왜 웨스트시를 고집하지 않아요? 일본은 좀 만만한데 중국은 만만하지 않거든. 중국한테 덤볐다가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 서해에 대해서는 웨스트시를 우리는 한 번도 주장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왜? 주장했다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걸 주장할 수 있으려면 독일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국이 독일 정도의 시스템은 갖춰야 된다. 독일 정도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우리가 갖춰야 된다. 또는 저는 스위스 같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대한민국. 스위스 같은 나라. 왜? 스위스 인구 800만인가? 그렇죠. 국민소득은 8만 불이야.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고 그리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 히틀러도 못 건드렸던 나라. 왜? 그 조그만 나라를 왜 못 건드렸을까요? 고슴도치거든 이게. 전 국민이 다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핵전쟁이 나도 전 국민이 다 들어가서 1년을 버틸 수가 있어. 그만큼 핵 대피 시설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군인이야. 그리고 네. 근데 산골짜기야. 산골짜기야. 그런데도 그렇게 잘 살아. 왜? 거기는 워낙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스위스 사람들이 옛날에 외화를 벌었던 가장 그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 뭔지 아세요? 용병입니다. 스위스는 자기 목숨을 팔았던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왜? 그 산골짜기잖아. 보면 아름답지만 지금은 산골짜기 뭐 먹을 게 있어요 거기에. 뭐 농사가 돼요. 뭐가 있어 거기에. 그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용병을 했던 거야. 다른 나라 전쟁 대신 싸워줬어요. 그러니까
뭐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싸우면 결국은 그게 스위스 군대끼리 싸움이야. 왜? 독일에도 가 있고 프랑스에도 가 있고 뭐 어디 저 중동에도 가 있고 다 그 스위스 용병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나왔잖아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온 거예요. 세계적인 은행들, 세계적인 시계 기업들, 세계적인 식품회사, 네슬레 스위스잖아. 세계 최고의 농식품 회사야 거기가. 뭐 농사도 안 되는데요 거기는. 그런데 농식품 회사가 있는 거야. 네. 마치 그것은 대한민국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데 휘발유를 수출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인삼하면 세계 최고의 인삼 국가가 한국이죠. 2위는 미국입니다. 미국 인삼 많아요. 특히 산삼 많아. 예. 그거 뭐 그 로키 산맥 이런 데 가면 산삼들이 많아요 거기는. 예. 그래서 옛날 그 조선 시대부터 중국 사람들이 이 인삼을 좋아했는데 그 중에 최고가 고려 인삼이었거든. 조선 인삼. 2등은 미국 인삼이었어요. 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인삼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게 스위스입니다. 그 나라는 인삼을 안 길러. 그러면 근데 어떻게 수출해? 한국서 수입해다가 인삼 가공해가지고 인삼 제품을 수출하는 거예요. 돈은 다 스위스 사람들이 벌고 있어. 네. 그런 거예요. 그 엄청난 기업들이 많거든 스위스에. 세계 100대 기업 중에 16개가 들어있던가. 한국이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또 있나? 스위스는 16개야. 그 조그만 나라가 그게 그들을 그렇게 강력한 국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스스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영세 중립국의 지위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본, 중국, 러시아 강력한 나라들이죠. 그 중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자면 우리가 스위스 같은 그런 철저한 자본주의 시스템, 독일 같은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지금보다 그러니까 훨씬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고, 그죠? 그리고 그런 나라들에서 법 어기면요, 이건 뭐 가차 없어요. 한국처럼 뭐 경찰 두드러 패고 그러면 그냥 발포할 거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어떻게 경찰한테 덤비냐고. 이건 그냥 그 즉시 사살이죠. 아무튼 그런 강력한 법治시스템, 또 개인의 책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스템. 모든 국민이 공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 각자 책임을 지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는 나라.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장경제 시스템이고, 통일된 대한민국이 그런 시스템을 갖출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고, 스위스처럼 또 독일처럼 강대국이 돼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주권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